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이 그저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한 신성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혼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12단계의 영적 각성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대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깨어남의 부름. 영혼이 에고에게 반기를 들 때 칼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은 단선적이거나 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됩니다. 한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적 각성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미묘하지만 끈질긴 내면의 긴장감, 즉 삶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단계를 융은 개성화의 부름,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에고의 폭정에 대한 영혼의 반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초반을 가족, 문화,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사회라는 무대에서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융은 이 사회적 역할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아들, 성실한 직원, 다정한 친구라는 가면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참된 자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기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존의 에고가 구축해놓은 질서에 균열이 생기며 이기가 찾아옵니다. 이 부름은 언제나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텅 빈 관계, 혹은 이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니야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의미의 위기를 겪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면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내가 맡은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융은 페르소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정신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무의식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자기라고 불리는 참된 자아가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왜 여전히 공허한가? 왜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에고가 정신의 더 깊은 층위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불안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부름을 무시하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억압된 정신은 불안, 우울, 강박, 심지어 신체적 질병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든 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한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이룬 성취도 그 빛을 잃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깊은 감각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실존적 공허함을 영적 굶주림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삶의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리고 신성한 차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면과의 소통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 일중독, 소비주의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갈망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 순간들은 견고해 보이던 에고의 표면에 생긴 균열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의식으로의 하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단계에서 꿈은 더욱 생생하고 상징적이 되며 때로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꿈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 잊혀진 자신의 일부, 억압된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꿈의 이미지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각성의 길 위에 놓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또한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도 이 시기에 증가합니다. 융은 싱크로니시티를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설명하며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상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치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안정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변화는 곧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에고가 완고하고 방어적일수록 이 초기 단계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저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에고가 지시하기를 멈추고 듣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이 무너지는 단계는 종종 사람들을 심리 상담이나 영적 공동체로 이끌거나 깊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제2부, 내면의 붕괴, 무너짐을 통한 재건축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순간 종종 너무나 깊고 불안정한 붕괴를 동반하여 마치 정신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붕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여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격변, 실존적 혼란, 그리고 내가 애써 쌓아올린 삶이 더 이상 내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붕괴를 개성화, 즉 자기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성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융은 모든 주요한 변형에는 상징적인 죽음이 수반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을 지배해온 에고는 당신의 총체적인 존재인 자기가 떠오르기 위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신화적인 용어로 이것은 지하 세계로의 여정이며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의식과의 대면입니다. 이 붕괴는 종종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력의 실패, 혹은 정신건강의 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들은 삶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내면의 탐사를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굳게 믿었던 신념 체계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종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목표조차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의식의 붕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고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의존했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해체될 때 사람들은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 즉 무기력, 절망감, 혼란,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사상에서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임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럽지만 정신적 재탄생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시기 동안 무의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의식의 표면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어둡거나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반복되는 꿈,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나 돌발 행동, 그리고 마치 낯선 존재에게 사로잡힌 듯한 기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에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영혼의 깊은 필요와 어긋나 있을 때 무의식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끌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고장처럼 보이지만 융에게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 에고의 죽음은 종종 신비주의나 환각적인 경험을 연상시키지만 융에게 에고의 죽음은 우리가 구축해온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겪는 실질적인 심리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소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성공한 전문가, 헌신적인 배우자, 혹은 독실한 신자로 정의해온 사람이 갑자기 그 어떤 역할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한때 안정적이었던 모든 것이 텅 비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해방적인 경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고가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끔찍하고 그 상실이 무의식으로 하여금 새롭고 더 진실한 길을 제시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방적입니다. 제3부 영혼의 어두운 밤, 신이 침묵할 때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 용어는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 유래했지만 융심리학에서는 신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의 완전한 상실을 경험하는 심오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사막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 당신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만이 남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하지만 융은 이 어둠 속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연금술에서 납이 금으로 변하기 전에 반드시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를 거쳐야 한 것처럼 영혼도 재탄생하기 전에 완전한 소멸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성적인 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이성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새로운 상징적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개인은 단어나 사실뿐만 아니라 신화, 이미지, 원형, 그리고 상징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꿈은 더욱 상징적이 되고 싱크로니시티는 증가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감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두운 밤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물려받은 신의 이미지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의 이미지가 처벌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멀리 있는 존재였다면 이 단계에서 그 이미지는 붕괴됩니다. 신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환상을 벗겨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은 자기, 즉 내면의 신성한 중심이 재형성되고 있으며 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낡은 투사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외부의 숭배를 넘어 내면의 교감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영적 성숙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갈갈이 찢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정체성, 신념, 감정, 욕망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동시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해체는 끔찍하지만 또한 입문식입니다. 신화 속에서 영웅들은 종종 부활하기 전에 해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융의 연금술 용어로는 이것이 바로 모르티피카치오, 즉 재탄생 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단계이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의 순간들이 틈입합니다. 꿈이 희망의 상징을 가져다주고 어떤 노래가 당신 영혼의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고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말을 건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융이 정신의 중심이자 총체성이라고 정의한 자기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이 어두운 밤 동안 자기는 위로의 약속이 아니라 진실로의 초대로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하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길을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붕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밤에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완전한 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부, 에고의 항복. 마음이 마침내 손을 놓을 때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초기의 불안함과 분교의 혼란을 겪고 난 후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폭풍이 끝나서가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조용하고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 변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에고가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에게 에고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에게 자아감, 현실을 탐색하는 능력,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에고가 너무 오랫동안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정신의 소리를 듣는 대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고가 마침내 옆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도자는 자신의 모든 전략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논리, 노력, 자기계발서, 영적 의식, 심지어는 회피 행동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융은 이것이 정신이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고가 저항할수록 무의식은 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악몽은 심해지고 감정적 붕괴는 증가하며 싱크로니시티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에고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항복의 시작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해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항복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에고가 항복할 때 그것은 더 깊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약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항복은 당신이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놓아주고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에고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에고가 더 이상 내면의 길을 막지 않을 때 당신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자신 감정적 패턴, 무의식적 동기, 미묘한 트라우마의 일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모든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더 조용해지면서 정신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상징, 이미지, 내면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과 교류하는 융의 적극적 명상이 가능해지는 때입니다. 아마도 에고, 항복의 가장 불안정한 부분은 거짓된 정체성의 붕괴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역할에 맞추고 수치심을 피하는 데 기반을 두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자, 돌보는 사람, 반항아, 착한 아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까? 융은 에고가 정의하는 정체성은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의상이지만 자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의상이 벗겨졌을 때 남는 것은 날 것이고 낯설지만 또한 진짜입니다. 가면 없이 당신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겸손을 낳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감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광대하고 지적이며 깊이 신비로운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이 겸손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을 허용합니다. 당신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을 멈춥니다. 당신의 결점, 실수,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항복하면서 내면의 안내는 더 커집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나침반이 되고 꿈은 지도를 제공하며 싱크로니시티는 당신의 길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안내는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에고의 소음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항복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5부, 내면 아이와의 만남, 잊혀진 자신과의 재회. 에고가 항복하고 정신이 무의식에 더 개방적이 되면 매우 부드럽고 종종 고통스러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내면 아이의 존재입니다.
이 단계는 미성숙으로의 퇴행이나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내면 아이는 문자 그대로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 즉 생존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오래전에 묻혀버린 순수하고 취약하며 감정적으로 정직한 우리 정신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정산입니다. 그것은 기원으로의 회귀이며 인간이라는 거감정적이고 인상적이며 호기심 많고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는 애 본질과의 재연결입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우리가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와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만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추방되었던 자기의 일부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융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고 즉흥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부분을 나타내는 원형인 영원한 아이, 영적 갱신, 희망, 변형의 약속을 상징하는 신성한 아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은 정신적 상처를 반영하는 상처받은 아이. 누군가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종종 슬픔,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같은 오래된 감정의 파도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단지 어른이 되기 위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내면 아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적 취약성, 어린 시절 사건이나 감각에 대한 회상, 아이, 집 또는 부모 인물이 나오는 꿈, 안전, 연결 또는 순수함에 대한 갈망, 현재 상황에 비해 불균형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 이러한 증상들은 퇴행의 징후가 아니라 재통합의 징후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종종 그 첫 메시지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재양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안전, 수용, 사랑, 그리고 인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의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의 상처를 부드러움과 이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기 쓰기, 명상, 치료 또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내면 아이의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긍정적인 특성들도 되찾습니다. 경이감, 창의성, 자발성, 놀이, 기쁨.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에 자연스러웠지만 어른의 책임감에 의해 억압된 특성들입니다. 내면 아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시 유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이로움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지함과 놀이, 책임감과 자유, 지혜와 순수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제6부, 그림자와의 대면, 내 안의 어둠을 통합하기,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칼 융에게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단계는 바로 그림자와의 대면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특성, 충동, 감정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어두운 쌍둥이이며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외면하는 모든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정신의 실수가 아니라 문지기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에고와 자기 사이에 서서 우리의 용기, 정직성,
그리고 진화하려는 의지를 시험합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우회하고는 심리적 전체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 즉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투사하는 형태로 처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합니다. 죄책감을 통해 미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누군가를 조종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누군가의 자신감을 우상화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거울입니다. 특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일회성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림자 작업은 무의식적인 자료를 식별하고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인식, 소유, 대화, 그리고 연민이 포함됩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이 결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성에는 빛과 어둠, 자신감과 불안, 강함과 취약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림자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나쁜 특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초기 환경에 맞지 않았던 좋은 특성, 즉 황금 같은 잠재력도 포함합니다. 그림자를 피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억압된 자료는 관계, 결정, 그리고 정신건강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림자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그것이 당신을 덜 통제하게 됩니다. 융은 황금 그림자라는 용어를 만들어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에 억압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 능력, 창의성, 성적 에너지, 자신감, 직관, 기쁨이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자질이 부끄럽게 여겨지거나 처벌받거나 단순히 모델링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그림자 속에 묻었을 수 있습니다. 황금 그림자를 되찾는 것은 에고의 팽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우월성이 아닌 봉사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당신을 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내면의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후의 여정은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 설계도인 원형과의 만남,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신성한 결혼,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삶의 중심이 되는 초월적 자기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는 당신이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성한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처는 지혜가 되고 두려움은 용기가 되며 고통은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영혼의 목적을 실현하는 위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제시한 영적 각성의 여정 중 가장 핵심적인 초기 단계들을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의 모든 단계는 당신을 더 깊은 진실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닿기를, 그리하여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이 그저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한 신성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혼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12단계의 영적 각성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대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깨어남의 부름. 영혼이 에고에게 반기를 들 때 칼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은 단선적이거나 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됩니다. 한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적 각성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미묘하지만 끈질긴 내면의 긴장감, 즉 삶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단계를 융은 개성화의 부름,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에고의 폭정에 대한 영혼의 반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초반을 가족, 문화,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사회라는 무대에서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융은 이 사회적 역할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아들, 성실한 직원, 다정한 친구라는 가면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참된 자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기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존의 에고가 구축해놓은 질서에 균열이 생기며 이기가 찾아옵니다. 이 부름은 언제나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텅 빈 관계, 혹은 이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니야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의미의 위기를 겪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면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내가 맡은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융은 페르소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정신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무의식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자기라고 불리는 참된 자아가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왜 여전히 공허한가? 왜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에고가 정신의 더 깊은 층위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불안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부름을 무시하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억압된 정신은 불안, 우울, 강박, 심지어 신체적 질병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든 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한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이룬 성취도 그 빛을 잃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깊은 감각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실존적 공허함을 영적 굶주림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삶의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리고 신성한 차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면과의 소통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 일중독, 소비주의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갈망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 순간들은 견고해 보이던 에고의 표면에 생긴 균열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의식으로의 하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단계에서 꿈은 더욱 생생하고 상징적이 되며 때로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꿈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 잊혀진 자신의 일부, 억압된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꿈의 이미지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각성의 길 위에 놓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또한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도 이 시기에 증가합니다. 융은 싱크로니시티를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설명하며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상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치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안정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변화는 곧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에고가 완고하고 방어적일수록 이 초기 단계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저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에고가 지시하기를 멈추고 듣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이 무너지는 단계는 종종 사람들을 심리 상담이나 영적 공동체로 이끌거나 깊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제2부, 내면의 붕괴, 무너짐을 통한 재건축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순간 종종 너무나 깊고 불안정한 붕괴를 동반하여 마치 정신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붕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여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격변, 실존적 혼란, 그리고 내가 애써 쌓아올린 삶이 더 이상 내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붕괴를 개성화, 즉 자기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성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융은 모든 주요한 변형에는 상징적인 죽음이 수반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을 지배해온 에고는 당신의 총체적인 존재인 자기가 떠오르기 위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신화적인 용어로 이것은 지하 세계로의 여정이며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의식과의 대면입니다. 이 붕괴는 종종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력의 실패, 혹은 정신건강의 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들은 삶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내면의 탐사를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굳게 믿었던 신념 체계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종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목표조차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의식의 붕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고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의존했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해체될 때 사람들은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 즉 무기력, 절망감, 혼란,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사상에서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임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럽지만 정신적 재탄생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시기 동안 무의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의식의 표면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어둡거나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반복되는 꿈,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나 돌발 행동, 그리고 마치 낯선 존재에게 사로잡힌 듯한 기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에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영혼의 깊은 필요와 어긋나 있을 때 무의식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끌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고장처럼 보이지만 융에게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 에고의 죽음은 종종 신비주의나 환각적인 경험을 연상시키지만 융에게 에고의 죽음은 우리가 구축해온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겪는 실질적인 심리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소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성공한 전문가, 헌신적인 배우자, 혹은 독실한 신자로 정의해온 사람이 갑자기 그 어떤 역할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한때 안정적이었던 모든 것이 텅 비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해방적인 경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고가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끔찍하고 그 상실이 무의식으로 하여금 새롭고 더 진실한 길을 제시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방적입니다. 제3부 영혼의 어두운 밤, 신이 침묵할 때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 용어는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 유래했지만 융심리학에서는 신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의 완전한 상실을 경험하는 심오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사막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 당신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만이 남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하지만 융은 이 어둠 속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연금술에서 납이 금으로 변하기 전에 반드시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를 거쳐야 한 것처럼 영혼도 재탄생하기 전에 완전한 소멸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성적인 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이성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새로운 상징적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개인은 단어나 사실뿐만 아니라 신화, 이미지, 원형, 그리고 상징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꿈은 더욱 상징적이 되고 싱크로니시티는 증가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감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두운 밤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물려받은 신의 이미지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의 이미지가 처벌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멀리 있는 존재였다면
이 단계에서 그 이미지는 붕괴됩니다. 신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환상을 벗겨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은 자기, 즉 내면의 신성한 중심이 재형성되고 있으며 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낡은 투사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외부의 숭배를 넘어 내면의 교감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영적 성숙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갈갈이 찢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정체성, 신념, 감정, 욕망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동시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해체는 끔찍하지만 또한 입문식입니다. 신화 속에서 영웅들은 종종 부활하기 전에 해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융의 연금술 용어로는 이것이 바로 모르티피카치오, 즉 재탄생 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단계이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의 순간들이 틈입합니다. 꿈이 희망의 상징을 가져다주고 어떤 노래가 당신 영혼의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고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말을 건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융이 정신의 중심이자 총체성이라고 정의한 자기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이 어두운 밤 동안 자기는 위로의 약속이 아니라 진실로의 초대로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하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길을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붕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밤에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완전한 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부, 에고의 항복, 마음이 마침내 손을 놓을 때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초기의 불안함과 붕괴의 혼란을 겪고 난 후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폭풍이 끝나서가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조용하고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 변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에고가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에게 에고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에게 자아감, 현실을 탐색하는 능력,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에고가 너무 오랫동안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정신의 소리를 듣는 대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고가 마침내 옆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도자는 자신의 모든 전략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논리, 노력, 자기계발서, 영적 의식, 심지어는 회피 행동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융은 이것이 정신이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고가 저항할수록 무의식은 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악몽은 심해지고 감정적 붕괴는 증가하며 싱크로니시티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에고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항복의 시작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해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항복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에고가 항복할 때 그것은 더 깊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약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항복은 당신이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놓아주고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에고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에고가 더 이상 내면의 길을 막지 않을 때 당신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자신 감정적 패턴, 무의식적 동기, 미묘한 트라우마의 일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모든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더 조용해지면서 정신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상징, 이미지, 내면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과 교류하는 융의 적극적 명상이 가능해지는 때입니다. 아마도 에고, 항복의 가장 불안정한 부분은 거짓된 정체성의 붕괴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역할에 맞추고 수치심을 피하는 데 기반을 두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자, 돌보는 사람, 반항아, 착한 아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융은 에고가 정의하는 정체성은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의상이지만 자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의상이 벗겨졌을 때 남는 것은 날 것이고 낯설지만 또한 진짜입니다. 가면 없이 당신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겸손을 낳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감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광대하고 지적이며 깊이 신비로운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이 겸손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을 허용합니다. 당신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을 멈춥니다. 당신의 결점, 실수,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항복하면서 내면의 안내는 더 커집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나침반이 되고 꿈은 지도를 제공하며 싱크로니시티는 당신의 길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안내는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에고의 소음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항복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5부, 내면 아이와의 만남, 잊혀진 자신과의 재회. 에고가 항복하고 정신이 무의식에 더 개방적이 되면 매우 부드럽고 종종 고통스러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내면 아이의 존재입니다. 이 단계는 미성숙으로의 퇴행이나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내면 아이는 문자 그대로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 즉 생존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오래전에 묻혀버린 순수하고 취약하며 감정적으로 정직한 우리 정신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